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어떻게 감히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 박재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다. 소파 위에 앉아있던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곧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차림, 피곤함이 배어있는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가 결코 잊지 못했던 아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똑같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재수의 누이 박영숙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십수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올케가 마치 시간 속에서 튀어나온 듯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정말 언니 맞아요? 언니가 어떻게? 내가 누군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해. 나 김선희야. 이 집의 안주인 재수 씨의 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1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재수는 늘 부유한 사업가로 주목받았다. 외부에서는 화려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집안에는 꺼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다. 아내 김선희는 온화하면서도 의지가 강한 여인이었고 한때 두 사람의 삶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것,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갈등은 두 사람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재수는 사업 문제로 늘 집을 비웠고 선희는 홀로 쓸쓸히 시간을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고 소식이 날아왔다. 선희가 탄 차가 산길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울 만큼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신중히 조사했으나 결국 그녀의 죽음을 확정지었다. 장례식 날 재수는 사람들 앞에서 차갑게 눈물을 감췄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속사정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재수는 집안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철저히 금기시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난 그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죽었다고 했잖아. 모두 그렇게 믿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이야?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재수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웠다. 선희는 입술을 앙다물었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한 거지. 당신과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그럼 그때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 그렇게 꾸민 거야. 재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리에 힘이 빠진 듯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토록 완벽하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아무 예고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집의 거실은 어둡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충격이 한데 엉켜 있었다. 재수는 여전히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아내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뭔가 감추려는 기묘한 기색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선희는 침묵을 깨며 한마디를 던졌다. 재수 씨, 이제 내 몫을 돌려받으러 왔어. 내가 사라진 동안 이 집도 이 재산도 전부 당신 마음대로였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재수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은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불길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감하면서 언니 정말 언니가 맞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무덤 앞에서 울던 우리가 다 바보였던 거예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얼굴, 웃을 때 드러나는 눈가 주름, 그리고 말끝을 고집스럽게 여미는 습관까지 살아생전의 올케 김선희와 똑같았다.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른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기억의 덩어리를 힘겹게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수가 나도 알아. 내가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난 정말 죽지 않았어. 그때 산길에서의 사고는 일부러 꾸민 거였어.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 그땐 그게 살 길이라고 믿었거든. 재수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속이 들끓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살길? 살길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와 살기 싫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했단 말이야? 내가 사라져준 덕분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다 내 탓이라고 했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 됐는지 알아.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구 쏟아지고 있었다. 영숙은 조심스레 재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진정해요. 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들어봐야죠. 10수년을 홀로 살아남았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재수는 거칠게 동생의 손을 뿌리쳤다. 수가, 넌 모른다. 내 올케가 어떤 여자였는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안 문제마다 고집을 꺾지 않았어. 내가 밖에서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마다 이 집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 선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간 억울한 듯 울컥하며 맞받았다. 그래, 난 당신을 믿지 못했어. 당신이 매일같이 술에 절어 귀가하는 걸 보면서 회사 비서랑 수상한 소문이 돌 때마다 모른 척해야 했던 내 심정을 당신이 알아? 아이 하나 없는 내 입장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걸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봤어.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영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알던 올케와 오빠의 갈등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15년 전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 산길은 안개로 가득했다. 가로등조차 희미하게 깜빡일 뿐 도로 위는 칠흑 같았다. 김선희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차 안에는 그녀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현금, 몇 벌의 옷이 들어 있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난 끝내 무너질 거야.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미약한 희망이 꿈틀거렸다. 차는 커브 길을 돌며 곤두박질 치듯 아래로 떨어졌고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그 순간 근처에서 대기하던 트럭 운전사가 그녀를 태워 멀리 남쪽 항구까지 내려다 주었다. 이후 그녀의 행적은 흔적처럼 사라졌다. 언니,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영숙의 물음에 선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쪽 작은 도시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어. 시장통에서 장사도 하고 허드렛일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지. 매일같이 혹시 누가 날 알아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만 버텼어. 언젠가 돌아가서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재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칠게 말했다. 내 목소리. 내 목소리라고. 이미 죽은 여자의 목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지?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돌아올 자격 따윈 없어. 그러자 선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아니야. 난 아직도 이 집의 안주인이야.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 권리 이제는 돌려받아야겠어. 그 순간 영숙은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단순히 돌아온 가족의 상봉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싸움의 서막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돌려받겠다고. 웃기지 마. 이미 법적으로 넌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어. 호적에도 사망으로 기록돼 있고 너의 이름으로 된 건 다 정리됐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게 통할 것 같아?
박재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단단히 움켜쥔 두 주먹을 풀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였다. 그러나 선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죽었다는 건 당신들이 만든 결과일 뿐이야. 난 살아있었고 내 의지로 돌아왔어. 법은 진실을 따라야 해. 변호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어.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박영숙이 놀란 듯 소리쳤다. 언니, 설마 진짜로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이에요? 가족끼리 어떻게 해? 선희는 시선을 돌려 영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애절함보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영숙아, 난 가족이라 믿고 내 인생을 다 걸었어. 하지만 돌아온 나를 반기는 대신 쫓아내려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이유가 없어. 내 권리를 찾는 게 이제 남은 길이야. 재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권리? 그래, 내가 정말 선이라면 그럴 자격이 있겠지. 그런데 누가 널 진짜라고 믿겠어? 죽은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어느 판사가 고지곳대로 믿겠냐고.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만히 손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다. 결혼식 날 함께 찍은 사진, 영숙과 함께한 가족 사진, 그리고 과거 재수가 직접 써준 생일 편지. 이게 증거야. 당신이 나를 아내로 불렀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 영숙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덜덜 떨며 집어들었다. 정말 언니가 맞아. 이건 우리만 아는 거잖아. 언니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럼 지금까지 오빠는? 재수는 갑자기 영숙에게서 사진을 낚아채더니 분노에 찬 눈빛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딴 걸로 아무것도 증명 못해. 이미 세상은 널 잊었어. 그리고 넌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날 밤 재수는 홀로 서재에 앉아 술잔을 비웠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선희와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사업은 흔들리고 있었다. 은행 대출 상환은 미뤄진 지 오래였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리고 있었다. 만약 선희가 진짜로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집안에는 더욱 낯선 기운이 흘렀다. 선희는 당당하게 집 안 곳곳을 거닐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했고 재수는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당신은 아직도 이 집에서 나를 내쫓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선희가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며 차갑게 물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널 내칠 거야.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었고 내 자리를 내가 채웠어. 이제 와서 다시 살아났다고 우기면 모두 널 사기꾼이라 부를 거다. 그럼 더 좋지. 진짜 사기꾼이 누군지 세상에 드러날 테니까. 그 말에 재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영숙은 그들의 대립을 지켜보며 점점 커져가는 불안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강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혹시 오빠가 언니의 죽음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터가 되어갔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고 묻혀있던 비밀이 조금씩 틈을 내며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향한 의문을 키워가고 있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언니가 살아있었다는 걸 정말 전혀 몰랐어요? 박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재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동안 가슴속에 눌러왔던 의문이 선희의 귀환과 함께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재수는 잠시 얼어붙은 표정으로 여동생을 보다가 곧 눈을 피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성냥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흩어졌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든 사기든 난 모른다. 정말 몰랐다면 왜 언니 영정 사진을 늘 서재 깊숙이 숨겨놨던 거예요? 왜 혼자 있을 땐 그 앞에서 술을 마셨냐고요? 그건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재수의 손이 떨리며 담배재가 떨어졌다. 그는 서둘러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마치 과거를 함께 지워버리려는 듯한 눈빛을 했다. 며칠 후 영숙은 몰래 서재에 들어갔다. 두꺼운 서류철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이름 모를 사람에게 보내진 송금 기록이었다. 날짜는 언니의 사망 이후 몇 년간 이어져 있었고 송금처는 남쪽 작은 도시의 은행 지점이었다. 이게 뭐야, 언니가 죽은 뒤에도 누군가에게 꾸준히 돈을 보냈다고. 영숙은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오빠가 언니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날 밤 영숙은 올케에게 다가갔다. 선희는 작은 방에서 불빛 하나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낯선 집안에서 다시 자리를 찾으려는 듯 그녀는 묵묵히 과거의 사진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언니, 혹시 오빠가 언니가 살아있는 걸 알았던 거 아니에요? 선희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떠난 뒤에도 나한테 돈이 들어왔거든. 이름을 바꿨지만 송금이는 가끔 실수로 본명을 쓰곤 했어. 재수 씨였어. 그러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나를 죽은 아내로 만들었지. 영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왜요? 왜 오빠는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례까지 치르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희는 오래 누른 울분을 토해내듯 이를 악물었다. 재산 때문이지. 내가 없으면 모든 게 그의 것이 되니까. 난 사라져야 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왔어. 내 권리를 찾으려는 거야. 며칠 뒤 재수는 술에 절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이미 영숙과 선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영숙이 발견한 송금 기록이 놓여 있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언니가 죽은 뒤에도 남쪽 도시에 꾸준히 돈을 보낸 기록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수는 그 종이를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짜야. 어디서 주워온 거겠지. 내가 왜 그런 걸. 거짓말 하지 마요, 오빠. 영숙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난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왜 모두를 속였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어요. 재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을 쥔 채 눈빛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선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이제 확실해졌어. 당신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죽음을 필요로 했던 거야. 그리고 그걸 기회 삼아 모든 걸 움켜쥐었지. 당신의 죄 이제는 드러날 거야. 거실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영숙은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오빠의 얼굴에 새겨진 두려움과 분노가 그가 무엇을 숨겨왔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 좀 해.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거야? 박재수는 두 눈이 충혈된 채로 소리쳤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영숙은 몸을 움츠렸지만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눈을 부릅떴다. 큰 죄? 그래, 큰 죄 맞아. 내가 사라진 걸 알면서도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내 재산, 내 권리까지 모조리 내 것으로 삼았지. 그게 죄가 아니면 뭐야? 재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가 떠난 게 잘못이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죽은 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러자 영숙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오빠, 그럼 왜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가족한테는 숨겼어요? 왜 매년 송금까지 하면서도 밖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받았냐고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간 그는 무언가를 고백할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침묵이 답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집안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선희는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재수는 가족들에게조차 날카롭게 대하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녁 식탁 위에서조차 싸움은 이어졌다. 당신은 이제 남편도 아니야. 난 내 권리를 찾을 거고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기꾼이라고 할 거야.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은 언니를 흉내내는 거라고. 그럼 내 진짜 정체를 밝혀주지. 당신이 숨겨온 그 모든 증거들로. 영숙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오빠와 올케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송금 기록, 오빠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매번 화제를 피하려는 태도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날 밤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언니를 도와주세요. 오빠가 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며칠 뒤 재수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법원에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것이다. 선희는 정식으로 사망 선고 취소 및 재산권 회복을 요구했다. 그 순간 재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는 서류를 구겨 쥔 채 혼잣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광기가 번쩍였다. 다음 날 가족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요. 언니가 죽은 줄 알았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난 알고 있었어. 선희가 차를 타고 떠난 것도 일부러 사고를 꾸민 것도. 하지만 난 막지 않았지. 아니, 오히려 바라던 일이었어. 내가 사라져야만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까. 그 고백에 영숙은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오빠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선희는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돌아왔어. 당신이 움켜쥔 모든 걸 무너뜨리기 위해.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드리웠다. 가족의 울음소리와 함께 배신의 진실이 돌이킬 수 없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재수의 얼굴은 피로 물든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영숙은 끝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피를 나눈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언니, 그런데 박영숙은 입술을 떨며 선희를 바라봤다.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의문이 배신의 진실이 드러난 지금에서야 튀어나왔다. 언니가 정말 언니 맞는 거죠? 그날 이후로 10수년이 흘렀는데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선희에게로 꽂혔다. 선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드디어 묻는구나. 사실 난 김선희가 아니야. 재수의 손에서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공기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어? 내가 선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선희라 불리던 여자는 담담하게 시선을 내리깔았다. 내 이름은 김선영. 선희의 쌍둥이 동생이야. 선희는 이미 죽었어.
그날 사고로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절규했다. 거짓말이죠. 언니가 아니라니 10수년 동안 울며 그리워한 사람이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재수는 숨이 막힌 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아닌 어딘가 이상한 광기가 어렸다. 그래서 그랬군. 그날 내가 본 것도 결국. 선영은 차분히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알았어. 선희가 죽었다는 걸.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사고로 시신이 불탄 것처럼 꾸몄지. 그리고 날 찾아와 거래를 제안했어. 내 신분을 숨겨주고 조용히 살게 해주는 대신 당신은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지. 영숙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오빠가 그랬던 거예요? 언니가 죽은 뒤 동생을 찾아가 입을 막고 재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선희가 죽은 건 사고였지만 난 그 사실을 이용했지. 선영을 데려와 입 다물게 하고 세상에는 선희가 죽은 걸로 만들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으니까. 선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런데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언니의 이름으로 언니가 지켜야 했던 권리로 이제 내 모든 죄를 드러낼 거야.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났어요. 오빠, 언니 아니, 선영 씨. 이건 가족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재수는 이성을 잃은 듯 헝클어진 머리를 움켜쥐며 비웃었다. 지옥? 그래, 지옥이지. 하지만 그 지옥을 만든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선희도 선영도 모두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 그날 밤 집안은 절망의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영숙은 방 안에서 울음을 삼켰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올케의 자리를 연기하는 여자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증인이자 고발자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다 밝히겠어. 더 이상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 김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실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재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 했다. 내가 뭘 안다고 법정 운운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고발해? 선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난 언니의 동생이자 그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야. 당신이 언니를 죽인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죽음을 이용해 모든 걸 삼킨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내 입을 막으려 했던 것도. 며칠 뒤 결국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에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와 자리를 메웠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던 재수의 몰락을 모두 지켜보려는 듯 사람들의 눈은 차갑고 호기심에 가득했다. 판사가 묻자 선영은 담담히 증언했다. 저는 고 김선희의 쌍둥이 동생 김선영입니다.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박재수 씨는 저를 찾아와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언니의 죽음을 세상에 감춘 채 재산을 혼자 차지했죠. 법정 안은 술렁였다. 몇몇 친척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속삭였다. 쌍둥이라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본 건. 그럼 박 사장은 알고 있었던 거야? 선희가 죽은 걸? 재수는 비웃으며 반격을 시도했다. 허튼 소리다. 쌍둥이라는 것도 증언도 다 꾸며낸 거야. 다 돈 때문에 짜맞춘 거라고. 저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김선이라 속여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뿐이야. 그러자 영숙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언니의 생전 편지와 사진, 그리고 오빠가 남쪽 도시에 송금한 기록들. 그 모든 게 언니의 죽음을 이용한 오빠의 범죄를 증명합니다. 재수는 여동생을 노려보며 고함쳤다. 수가, 넌 내 편이어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건 부모님이에요.
오빠는 늘 자기 욕심만 채웠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의 입에서 또 다른 폭탄 같은 말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 당일 언니는 두려움에 떨며 제게 편지를 남겼어요. 재수 씨가 날 없애려 한다고. 순간 법정 안이 얼어붙었다. 판사조차 눈썹을 치켜 세웠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말이다. 그건 조작된 거야. 난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재판은 연기되었고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죽은 아내의 쌍둥이 동생, 남편의 은폐 폭로. 존경받던 사업가, 사실은 아내 죽음의 공범. 재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거래처는 모조리 계약을 끊었고 은행은 대출 상환을 독촉했다. 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숙은 방에서 홀로 울고 있는 오빠를 찾아갔다. 그는 술병을 붙들고 흐느꼈다. 수가 다 무너졌다. 이제 난 끝이야. 영숙은 차마 그를 안아주지도 위로하지도 못했다. 단지 속으로 되뇌었다. 오빠가 만든 덫이 결국 오빠를 삼켜버린 거야.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영은 법정에 제출할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마지막 비밀을 드러낼 열쇠였다. 이건 뭐야? 법정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를 본 순간 박재수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낡은 표지, 빛바랜 종이, 그리고 분명히 김선희의 필체로 적힌 글자들. 선영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건 언니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사고 전날 밤 언니가 제게 몰래 건네줬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세상에 알리라면서. 그 안에 언니가 두려워하던 모든 게 적혀 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기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재수 씨가 오늘도 술에 취해 돌아왔다. 눈빛이 무서웠다. 내가 없는 게 더 낫다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차에 문제가 생긴 것도 그가 일부러 손댄 건 아닐까? 난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방청객들의 탄식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날 음해하려는 꾸며낸 기록이야.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 그러자 판사가 냉정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차량 정비 내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찰 기록에 따르면 브레이크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정비공은 누군가 고의로 손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재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빠르게 노트를 적어 내려갔다. 재판이 끝난 뒤 재수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이미 공황 상태였다. 거실에 홀로 앉은 재수는 술병을 들이켰다. 손이 떨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날만 아니었더라면. 영숙이 방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빠를 옹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빠, 이제는 다 밝혀졌어요. 언니가 죽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손댄 거잖아요. 재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 맞다. 난 손댔어.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야. 날 떠난다고 협박하던 그 여자를 붙잡고 싶었던 거야. 그의 외침은 절규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붙잡고 싶었다고. 언니는 그날 일기장에 적었어.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다. 그게 언니의 마지막 고백이었어. 재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한 집안의 가장도 사업가도 아니었다. 그저 욕망에 휘둘려 사랑하는 이를 파멸로 몰아넣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집은 끝났구나. 언니의 죽음과 오빠의 죄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에 남은 건 산산이 부서진 술잔과 죄의, 무게에 짓눌린 남자의 흐느낌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장맛비는 마치 집안에 내려앉은 씻을 수 없는 죄와 슬픔을 고발하듯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모두가 날 배신했어, 모두가. 박재수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빈 술병을 쥐고 있었다. 눈빛은 이미 광기에 잠겨 있었고 손은 떨려 잔의 위를 극적였다. 박영숙은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더 이상 다가설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오빠의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는 존경받는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죄인의 모습이었다. 오빠 이제 그만 받아들여요. 언니가 돌아온 것도 언니가 죽은 날의 진실도 다 드러났잖아요. 재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받아들이라고. 내가 뭘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집도 재산도 명예도 다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여자 이름을 빌려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고.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잡아 뜯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이건 다 거짓이야. 가족도 사랑도 믿음도. 결국 남는 건 돈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짓밟히는 거야? 그날 밤 재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모든 계좌를 정리하려 했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한 반격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전화기를 내던진 재수는 머리를 부여잡고 절규했다. 세상이 다 날 버렸어. 며칠 후 그의 집 앞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한때 몰려들던 친척들은 발길을 끊었고 거래처 동료들도 등을 돌렸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할 뿐이었다. 저 집도 끝났대. 아내 죽음을 이용했다잖아. 인간도 아니지. 그 말들은 재수의 귓가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선영은 법정에서 다시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직접적이었든 아니든 그는 언니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언니를 대신해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겁니다. 법정 안에서 재수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영숙조차도 그를 외면한 채 눈물을 삼켰다. 재판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 재수는 창문 너머로 스치는 하늘을 바라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빛조차 닿지 않았다. 선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나. 그의 중얼거림은 차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사진 액자는 깨져 있었고 벽에는 못자국만 남았다. 텅 빈 자리가 오빠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그 순간 선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수가 이제 진실은 드러났어. 힘들겠지만 이젠 우리라도 버텨야 해. 언니의 목까지. 그러나 그날 밤 선영의 방 안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던 마지막 비밀, 언니의 죽음에 얽힌 또 하나의 진실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숨쉬고 있었다. 재수 씨, 이 문서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거 맞죠? 법정 한가운데서 선영이 꺼내든 건 낡은 계약서 한 장이었다. 법정은 순간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묻자 선영은 서류를 높이 들었다. 이건 언니 사고 전날 작성된 생명보험 계약서입니다. 피보험자는 언니, 수익자는 남편 박재수 씨. 사고 전날 밤 갑자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재수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졌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다.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피고인, 이 계약에 서명한 것이 본인입니까? 재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건 강제로. 그러나 판사가 이어 내민 필적 감정 결과 보고서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서명은 피고인 박재수의 필체와 일치함. 재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난 다만 만약을 대비해 둔 것뿐이야. 그러자 선영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만약? 언니가 죽을 걸 미리 알았다는 뜻이잖아. 아니면 어떻게 사고 전날 보험을 들 수 있었겠어? 법정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친척들이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순간 영숙이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오빠, 이제 그만 거짓말해요. 언니를 죽게 만든 게 결국 오빠였잖아요. 겁만 주려 했다고.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언니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일기장을 읽고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재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았다. 재판은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박재수, 아내 김선희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사망을 은폐한 혐의도 인정된다. 법은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재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벽에 기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선희야, 난 널 사랑했어. 하지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날 밤 선영과 영숙은 법원을 나서며 서로를 붙잡았다. 영숙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 언니도 오빠도 다 잃어버렸네.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았어. 선영은 깊은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래도 언니의 억울함은 밝혀졌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끝까지 싸운 보람이 있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겠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빈 거실에 홀로 앉았다. 벽에는 깨진 액자 자리만 남아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모님, 언니,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은 밝혔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내려다봤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언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니, 난 이제 당신이 못다 한 삶을 이어 살 거야. 이 지옥 같은 싸움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던 어느 날, 박영숙은 마을 공동묘지 언덕에 올랐다. 언니 김선희의 묘 앞에는 아직도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새벽부터 다녀간 사람이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선영일 것이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언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오빠는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전부 무너졌지만
그래도 언니의 억울함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허전함은 지울 수가 없네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이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영수가 오늘은 같이 오고 싶었어. 언니 앞에서 약속하고 싶거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고. 언니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요, 언니. 아니, 선영 씨. 우리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무너진 가족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힘은 남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두 여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영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원망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빠의 죄, 언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남은 삶의 무게까지. 결국 살아남은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선영은 묘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언니 편히 쉬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그 말에 영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가족의 모습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손끝에서 아주 작은 온기와 희망이 다시 움트고 있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저지른 욕망과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는 집은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배신과 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피를 나눈 관계가 무너졌을 때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나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